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설의 역사라고 할까? 가령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소설은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소설의 문학 형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걸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소설을 쓴다든지 읽는다든지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작가들이 쓰고 있는 소설은 서구에서 수입해 온 소설과 한국에 있던 전통적인 소설이 교미하여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가부경장 이후에 새 문물이 들어올 때 외국 소설의 형태가 들어왔고 우리들한테 있던 춘향전이라든지 흥부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과 서로 교배된, 그래서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설은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왔을까?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주라고 하면 무서운 큰 범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우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 하늘, 땅, 나무, 벌레, 짐승, 새, 사람들이 사는 모양새에 뿌리 뻗은 소설가의 감성이 형상화한 소설은 시를 향해 날아가고, 시는 음악을 향해 날아가고, 음악은 무용을 향해 날아가고, 무용은 우주 순환의 율동을 향해 날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할 때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쓰는 소설은 우주에 이렇게 안테나를 뻗어서 우주의 여러 가지 사람 사는 세상, 풀들이 사는 세상, 새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그것은 시를 향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령 강강술래라는 우리의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져놓고 보면 원시 종합예술이에요. 원시 종합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뛰면서 손을 저는 것은 무용이고 사설과 곡조가 어우러져 있는 것은 시와 음악입니다. 가령 강강술래뿐만이 아니라 쾌니나 친칭 난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원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10달 동안 양수 속에서 헤엄치다가 자궁 밖으로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는 두 손, 두 다리를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응아하고 소리칩니다. 자기 존재를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응아하고 하는 것. 점차 자라면서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라고 부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그것을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면 아기가 두 손을 접고 다리를 허우적거리는 것은 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응아하고 소리치는 것은 음악이고 점차 자라면서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시인 것입니다. 시는 곧 문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문학 행위를 하고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현대소설은 박시전, 흥부전, 홍길동전, 심청전, 춘향전 따위의 판소리나 고대 소설에서 발전하여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현대소설은 우리들이 고전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구에서 수입해온 문학 형태에 우리 전통적인 소설이 교미하여 만들어진 특이입니다. 혼혈종이라는 거예요. 그 문학의 발전해온 모양새는 이러합니다. 원시 종합예술에서
무용, 음악, 시로 분화 발전한 것 가운데서 시는 서정시와 서사시와 희곡으로 발전했고 서사시는 소설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문학의 역사예요. 소설이 어떻게 시를 젖히고 현대문학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데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면 10만 부, 20만 부, 100만 부, 1000만 부도 팔리고 그렇습니다. 시도 좋습니다만 소설이 우리의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서구 문학의 역사를 보면 중세에는 시가 문학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시와 서사시가 있었습니다. 서사시는 영웅들의 이야기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등이 있고 그 장대한 이야기 속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귀족 봉건 사회 속에서는 문방학가는 처녀를 강제로 끌고 가는 무례한을 한 흑백이 나와서 처치하고 구해주는 영웅적인 이야기 따위가 소설을 이뤘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이야기, 못된 놈들을 몰아내고 처녀를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매우 낭만적이었습니다. 이때의 소설 주인공들은 모두가 귀족이고 영웅적인 인물들이었을 뿐 보통 사람이나 천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로 소설을 로만이라고 합니다. 그 로만은 로맨티시즘이라는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근대 시민혁명,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의 근대사회로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들이 자각하고 그들의 삶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소설 속에는 주인공들이 보통 사람이나 천민들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설은 시로부터 왕자를 빼앗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봉건 사회 속에서는 그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영웅들이나 기사들이나 이런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각하고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 천한 서민이라든지 머슴살이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서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서면서 소설이 시보다 더 읽히게 되면서 책이 잘 팔리니까 소설이 시를 젖히고 큰 호응을 얻으면서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장편 소설을 영어로 노벨이라고 합니다. 보통 노벨은 18세기 무렵부터 생긴 새로운 소설입니다. 어스토리는 이야기체로 된 소설이나 비교적 짧은 소설입니다. 로망스는 전기소설, 공상소설 또는 18세기의 옛 형식의 소설을 말합니다. 근대소설에 근대정신, 시민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근대소설에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소설에는 근대정신, 시민정신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령 프랑스 혁명에 보면 서민들이 왕을 단두대에 올린 혁명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대 삼정신 속에는 저항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독재자들에게 저항한다든지 정치 지도자들이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하면 저항하는 민중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소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삼정신은 곧 저항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대 소설의 문장은 귀족적인 시의 경우처럼 상징법이나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직유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독자가 귀족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직유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직유법을 읽으면 우리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제 작가의 소명 혹은 작가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작가는 역사와 사회와 우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사회 한복판에 작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자기 작품 속에서 내세우는 등장시키는 인물은 그 사회와 역사와 우주 속에 살아가는 한계의 전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햄릿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햄릿은 행동하지 않고 사유하고 번뇌하는 지성인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키호테는 사유보다는 먼저 행동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후 소설에 광장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이명주는 현대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서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절대 고독자의 전형인데 전형이라는 가령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변해졌는데 적응해서 살아나가려면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일하는 엄마 노릇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애를 가능하면 낳지 않고 살려고 하고 비혼주의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삼으려면 그런 사람들을 전형으로 삼아야 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살던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옛날에는 사랑을 하는데 짝사랑하듯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상대방을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주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고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래하듯이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너도 이만큼 사랑해줘. 돈 거래하듯이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에 알맞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로서 독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소설을 왜 한 개의 거대한 비유 덩어리라고 말하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은유이거나 상징입니다. 가령 호랑나비나 천사나비나 배추 흰나비의 모습, 그것들의 날개 문양은 우주의 비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작가는 비유 덩어리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향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실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설가가 소설 한 편을 쓰는 것, 시인이 시 한 편을 쓰는 것은 하나의 큰 비유의 덩어리인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서 소설을 시작해가지고 그 이야기 종결해서 그 소설이 끝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소설가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금방 이 소설 속에서 이야기한 이 소설 속에 들어있는 진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진실이 아닐까요? 하고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읽고 나서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감한다. 오늘은 소설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현대 소설이 발전해 왔는가를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현대 소설의 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채야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소설은 어떤 전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모양새 아닐까? 그것을 독자에게 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자료 수집하고 많은 공부를 해서 소설 미학을 완성시키는 좋은 작가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